안녕하세요. 민성원입니다. 오늘은 아이의 공부지능 시리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뭐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길게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 지능 시리즈는 앞으로도 쭉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SQ, 공부지능이 높아야 되는데 공부지능은 IQ의 영역과 EQ의 영역이 있다. 근데 IQ의 영역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과거에는 한 90% 타고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절반은 타고나는 거다. 타고나는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 중요한데 절반 정도는 노력에 의해서 상승시킬 수가 있는데 노력에 의해서 상승한 지능이나 타고난 지능이 큰 차이는 없다. 많은 엄마들이 뭐 타고났다에 굉장히 강점을 두고서 방점을 두고 타고난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영재를 발굴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물론 특수한 상황에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부를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히 초등학교 때는 아이의 지능을 개발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제이고 지능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가 또 장점이 있잖아요. 뭔지 알아보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어쩌라고. 그럼 지능을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법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는 아주 뭐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희소식인지 어떤 사람은 좀 희소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웩슬러 검사가 그 영재성을 판별하기에는 좋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상까지는 판별을 하다가 마치 그 영어 절대평가처럼 90점이 넘어가면 전부 같은 점수를 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웩슬러라는 사람이 이제 지능 검사를 할 때 이게 아주 영재를 위해서 검사한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발전하거나 케어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고 만든 검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능 검사가 웩슬러 기준으로는 한 160 정도가 만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영재 아이들한테는 웩슬러 검사 말고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처럼 그 규준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그 널리 쓰는 검사가 없어가지고 미국 영재학회에서 그 웩슬러 쪽에다가 의뢰를 한 거죠. 영재성을 판별할 수 있게끔 규준을 좀 바꿔달라. 그래서 익스텐디드 놈이라고 해서 확장된 규준을 웩슬러 쪽에서 개발을 해서 영재라고 판별되는 아주 높은 수준의 영재라고 판별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계산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 뒷부분에 설명해 줄 테니까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는 웩슬러 검사로도 영재성 판별이 가능하다는 거 오늘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성원 연구소 교육이사 이지수 책임 컨설턴트입니다. 지금 이제 입학 시즌을 앞두고 뭐 초등이든 중등이든 또 새학년을 맞이하는 아이들 모두 이제 지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저희가 지금 발빠르게 질문도 해드리고 소장님 통해서 한번 그 지능을 올리는 방법까지도 배워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같고 전 오늘 또 부지런히 질문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늦게 시작한 거는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제 라방으로 보지 못하지만 3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거 좀 놓고 하느라고. 그건 뭐였냐면 그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수능 특강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수능 특강은 특히 국어 영역은 문학은 아주 심하고 그 독서 영역도 수능 특강하고 연계율이 꽤 높습니다. 작년에도 근데 나오고 했는데 근데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다뤘던 거를 주제로 어떨 때는 더 어렵게 내기도 하고 좀 더 쉽게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 수능 특강 하다 보니까 경제 지문에서 굉장히 좀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이거를 응용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다. 또 발견하셨나요? 네, 발견했고 네.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약간의 좀 문제가 있다. 약간의 뭐 그냥 그 개념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정답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라이트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발견도 못했을 거고 근데 깊게 공부하면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고 제가 이제 여기저기 해설 방송을 다 봤거든요. 해설 방송에서도 이걸 해설을 안 해줬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그냥 그 공익 차원에서
제가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당연히 하는 건데 공익 차원에서 특히 고3들은 이 부분을 보시고 나면 아 그거구나. 아 저렇게까지 익스텐디드 확장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저렇게 되면 정말 답이 두 개 있을 수 있겠네. 그렇게 보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수능 문제 중에서도 제가 발견한 것도 있어요. 진짜 수능 문제에서. 근데 그러니까 왜 문제가 안 됐냐 하면 이의 제기를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정답이 만약에 3번인데 정답이 3번인데는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정답이 3번인 거를 해설하는 평가원 해설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EBS 해설을 봤거든요. 그 해설도 똑같이 해설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더텅 문제를 풀어봤어요. 거기도 똑같이 해설이 돼 있어. 이제 3대1로 제가 지는 거 아니에요. 네? 평가원에서도 해설이 나와 있는데 제 생각하고 다르게 해설해놨고 계산 문제였는데 계산이 틀려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칠판에다 하고 해설하는 것도 평가원 해설하고 똑같이 계산이 틀리게 해설했어. 맞았던 기출에서도 틀려. 그러면 제가 틀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이거 말도 못하고 나경이 불러다가 이제 풀려봤지. 나경이가 맞추더라고. 선생님하고 똑같이 맞추던가요? 네, 이제 친구가 하나 생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제였어, 경제. 그쵸. 경제 지문이 아니고 수능 경제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우군이 하나 생겼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마더텅 그래서 제일 좋아해요. 그 다음 연도에는 마더텅에서 해설을 바꿨더라고요. 어이구야. 네. 첫해 연도에서 이제는 내 말이 맞다는 확신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고부 문제도 한번 내가 풀어드릴게요. 이제 다 바꿔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산 문제가 틀렸지. 뭐 이런 식이에요. 100 이상이 되면은 답인데 해설에서는 만약에 150이 되면은 100 이상이잖아요. 근데 해설에서는 1000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것도 100 이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답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거죠. 해설에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가 낸 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진리는 아니다. 그럼요. 이 책에 이렇게 나왔다. 이 진리는 아닌 게 O형하고 AB형이 결혼하면 우리는 생물 시간에 A형하고 B형. B형이 나오는 걸로 배웠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떤 아이가 혈액형 검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엄마는 O형이고 아빠는 AB형인데 얘가 AB형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부인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는 너의 순결에 문제가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O형하고 AB형이 만나면 A형 또는 B형이 나온다고 생물 시간에 배웠고 혈액형 기본 공식 아닌가요? 근데 여자는 자기는 하늘을 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순결을 잃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이제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너 왜 발뺌을 하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시청자분들께서 나는 문제가 없었는데 AB형하고 O형이 남편은 O형 자기는 AB형인데 이게 AB형이 나왔다고 하면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계속 공격을 하고 넌 거짓말하는 게 더 싫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여자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간 거예요. 결론은 이 여자의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친자가 됐다. 친자. 네. 99.99% 친자 일치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던 O형하고 AB형이 만나면 A형 또는 B형만 나오는 거는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물 시간에 배운 것도 진리가 아닌데 그게 지금 발견된 사람만 2,000명이 넘는데요. 2,000명이 넘고 ABO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ABO가 통하지 않는 네. 혈액형이 특히 한국하고 일본 쪽에 많이 있답니다. 약간의 돌연변이가 있는 건데 숨은 인자가 숨어 있다가
AB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O형하고 AB형이 결혼하면 무슨 혈액형이 나오나요? 거기 자세히 설명이 나올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자기 뭐 지능이든 아이 공부 방식이든 뭐 이런 게 옳다 저런 게 옳다라고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한테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되느냐. 근데 저는 그냥 이론이 아니고 현실에서 많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냥 이론이 아닌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 말대로 하시고 제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결과도 제 말대로 하는 사람은 제 말대로 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뭐 아닌 분들 뭐 저를 아무리 공격해도 전 상관이 없는 게 저는 임상을 갖고 있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 말대로 하는 게 안전할 거라고 이미 국어나 보입니다. 지능에서는 그런 결과치들이 꽤 많이 저희 쪽에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들이. 네. 뭐 그런 걸 봤으면 좋겠고요. 죄송한데 그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 저 주시면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왜 대치동 애들이 이렇게 대학을 잘 가냐? 아, 그럼요. 이번에 저희가 좀 의미 있는 분석을 했어요. 서울대 보도 자료를 가지고 출신 지역별로 이제 분석을 좀 했을 때, 정시 결과가 전 조금 놀랐어요. 정시 결과에서 서울 지역 아이들이 48.5%가 다 서울 지역 아이들로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예전에는 그래도 소장님, 스카이나 아니면 의대를 지역에서도 꽤 많이 갔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사실 제가 서울대 경제학과 딱 들어갔을 때 우리 과에는 경상도 애들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오, 왜냐하면 경상도가 억양이 좀 강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동양 사람들 만나면 이제 경상도 친구들 하니까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친근함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 200명 모여 있는데 나는 한 150명은 경상도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충청도 아이들, 강원도 아이들, 뭐 인천, 경상도, 진주, 마산, 창원, 부산, 뭐 대구, 광주, 전주, 뭐 순천, 제주도까지 정말 다양하게 과 구성이 돼 있었거든요. 서울 아이들은 어느 정도였어요? 물론 서울 아이들이 제일 많죠. 그때도 제일 많긴 했는데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현상이 자꾸 내려가서 지금은 지역에서 의과대학이나 서울대학을 오는 숫자가 굉장히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오는 경우도 보면 지역에 있는 과거영재거나 아니면 민사고나 이런 쪽, 청신고등학교나 이런 쪽만 없다면 더 줄었을 거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맞네요. 제 이론대로라고 하면 SQ가 떨어지기 때문에 못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왜 서울 아이들은 SQ 공부 지능이 높고 지역 아이들은 SQ가 떨어질까요? 의미 있는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왜 옛날에는 전국에서 서울대학이나 의과대학을 다 들어왔는데 지금은 서울 그것도 대치동이나 서초동 일정한 지역 아니면 대구라고 하면 수성구 그렇죠. 광주라고 소위 말하는 하면 학군지라고. 예, 각 봉선동. 학군지, 봉선동, 대구, 네. 예, 광주 다음에 대전의 일정 지역.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지역에 이제 저희가 뭐 다양한 분석을 하지만 일단은 그 지역적인 특색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이게 우울한 얘기인데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 말에 일리가 있는지. 대한민국은 언제 가장 평등했냐면요. 6.25가 끝나고 가장 평등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싹 다 무너졌죠. 그리고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했고 네. 이남으로 넘어왔고 서울에 살던 사람도 대거 전국 각지로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전국 각지로 흩어진 다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지역에 정착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골고루 섞인 거죠. 그리고 돈도 하나도 없고 네. 완전히 다 폭삭 망한 그런 네. 상황이 됐죠. 네. 그리고서 교육열 하나 갖고 전국에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교육열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자, 볼게요.
부산에 있는 친구, 광주에 있는 친구, 제주에 있는 친구, 아니면 마산에 있는 친구, 정읍에 있는 친구, 속초에 있는 친구, 강릉에 있는 친구들. 다 공부 제일 잘하는 아이들 서울대 오고 이과대 오고 연대 오고 고대 오고 다 서울로 오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그 친구들이 서울에 정착을 했나요? 지방에 정착을 했나요? 서울에 정착을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수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6.25 끝나고 나서 1950년대부터 서울 올라와서 서울 정착. 그게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뭐 과학기술자든 다 마찬가지죠. 서울 정착.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계속 서울 와서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와서 서울의 정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지능이 좋은 사람들이 거의 다 서울로 대거 진출을 하게 된 거죠. 합리적이네요. 네. 네. 그러면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고 열심히 사는 습관이 돼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식도 공부를 많이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울에 어디에 정착을 했을까요? 자, 20살에 서울 올라오면 돈이 많아요, 적어요? 아무래도 적죠. 저 의사를 하든 고급 공무원이 됐든 대기업에 취직을 했든 서울에 살던 사람은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비싼 땅에서 살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서울로 계속 오다 보니까 서울의 강북은 땅값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을 넓히기 시작한 거죠. 그게 어디죠? 서초동이죠. 그렇죠. 서초동, 압구정동 거기 벌판이었잖아요. 네. 서초동, 압구정동, 대치동 이런 쪽으로 가장 땅값이 싼 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어디서부터 발달한 거냐면 고속도로 주변, 톨게이트, 그게 압구정동이에요. 그래서 압구정동이 먼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동시에 개발된 데가 반포예요. 그래서 그쪽부터 개발이 시작된 거고 거기서도 이제 거기가 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니까 각 지역에서 머리가 좋은 그러니까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고 자리 잡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땅값이 제일 쌌던 대치동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신혼부부들이 대치동에 왔는데 그들이 머리가 좋은 신혼부부예요? 머리가 안 좋은 신혼부부예요? 머리가 좋은 예, 신혼부부. 머리가 좋은 신혼부부의 아이들이니까 그 동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고 땅값이 가장 싸니까 거기 학원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지금은 대치동, 서초동이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서초동 쪽에 보면 변호사 집단들이 되게 많고 그렇죠. 대치동 이쪽에 보면 의사 집단들이 많아요. 네,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EQ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변호사가 더 아이들한테 교육률이 높으냐 아니면 의사가 교육률이 높으냐 봤더니 변호사 우리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변호사인 경우도 있고 법조인인 경우도 있고 의사 선생님인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경우가 더 교육률이 높았어요? 저는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 예. 자녀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조인들도 머리는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법과대학 나와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야근에 그런 야근이 없어요. 변호사들은 진짜 소득도 높지만 일을 너무 많이 해.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일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렇죠. 퇴근 이후에는 안 하시더라고. 그리고 개업이들 보면 일주일에 이틀은 놀아.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좋은데요. 그 시간에 좀 일찍만 끝나면 자녀하고 뭔가를 해볼 기회가 더 많은 거고 자녀 교육률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들도 자기 자식을 변호사로 만들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의사가 자기 자식을 의사로 만들고 싶은 것보다는 적어요. 왜냐하면 변호사가 소득이 많고 다 좋은데 너무 일이 고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의사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자기 라이프 스타일도 같이 가져가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즉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식한테도 공부를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이 아이의 공부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능적인 요소하고 학습적인 습관적인 요소가 합쳐지는 게 강남권 아이들이 되게 많은 거고 같은 서울이다 하더라도 특정한 집단들이 계속 모여들어서 엘리트 집단들이 형성되기에는 원래 그 강북 서울 지역은 옛날부터 살았던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집단이 밀집해서 모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반박하고 싶어도 반박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 견해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전국을 다니다 보면 그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는 지역은 서울의 일부 지역밖에 사실 없어요. 네. 대부분의 지역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시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지역만 내려가도요.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설적으로만 존재해요. 어떻게 전설적으로 존재하냐면 완전 전설은 아니고 야 니네 삼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오셔가지고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계시잖아. 근데 그 삼촌을 볼 수 있는 거는 추석 설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 지역에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나와서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 잘.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그 상상 속의 동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서울 지역에 가다 보면 엘리베이터에서 쭉 가던 사람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고 있는 것도 되게 커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이제 제가 있으니까 서울에 계신 분이나 지역에 계신 분 상관없이 그냥 자주 저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지역적으로 조금 경쟁이 센 지역이잖아요. 대치동이. 그 이유가 뭐냐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훌륭하고 습관이 잘 잡힌 즉 SQ가 높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우열을 가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경쟁은 경쟁을 낳고 이런 것들이 또 동기가 돼서 아이들이 더 한 단계 진화하는 그런 계기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아냐 이런 말 있지만 꼭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아도 네. 우리는 간접 경험으로도 얼마든지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고 A 유튜브, B 유튜브, C 유튜브에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나오니까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잘못 선택하면은 그 결과도 안 좋게 되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념처럼 돼버리는 거죠. 네. 초등학교 때 지능 개발 안 하고 놀리셔도 돼요. 그러면 아주 결과는 그거예요. 논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걔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놀았는데 갑자기 20살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축구를 굉장히 많이 했으면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손흥민처럼. 누가 손흥민이 수학 문제 못 푼다고 해가지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근데 내가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수학 공부를 안 했으면 입시에서 국어하고 수학이 중요하니까 국어하고 수학을 못 했는데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다면 부자는 될 수 있지만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은 딴 식으로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사업으로 벌든 국어 수학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개발만 잘하면 지능이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그 두 가지거든요. 단위 시간당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시간 공부했는데 1시간 20분 공부한 효과가 매일 나오는 거죠. 그냥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또 하나는 미리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그러면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거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공부가 쉽고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아야 된다. 근데 지능은 타고나는 게 50이고 개발이 50이니까 저하고 차근차근 해나가시면서 우리 지능 개발을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자,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당연하죠. 제가 그것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좋아요. 왜냐하면 타고난 지능이 50이고 그 다음에 개발되는 지능이 만들어진 50이라고 그러면 전 수능을 잘 보는데 필요한 지능은 120만 넘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130, 140, 150이 되면 월등히 쉽게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20만 넘어도 수능 수준의 문제는 훈련에 의해서 잘 볼 수가 있어서 100은 곤란한가요? 100도 가능은 한데요. 그거는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100은 이제 일반적인 딱 평균 딱 지능을 가진 50이 아이들인 평균이죠. 거죠. 가능합니다. 네. 충분히 네. 가능한데 근데 그 공부를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을 때는 참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아,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근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의 특성이 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 관리만 잘하면 가능성이 근데 많이는 커지겠네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요. 네.
자, 그 우리나라 입시가 가장 공정하다고 이제 얘기를 늘 하시잖아요. 어떤 점에서 전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두 다 불만이고 막 이런 경우가 그렇죠. 있거든요. 모두가 불만인데 사실 우리나라 보고 이제 헬조선이라고 하는 분도 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면 저녁 8시, 9시에 밤거리 다니기 쉽지 않고 12시 넘어가지고 여자들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밤 12시 넘어서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기가 외국에선 쉽지 않아요. 아이고, 그거는 네. 아예 범죄 현장에 가 있는 거고 그렇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핸드폰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일이 외국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야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냐라고 하고 외국 가서 당해봐야 그냥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뉴스에서는 청소년들이 편의점을 트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 편의점을 털고 청소년들 있어요. 3명이 네. 그 편의점 유리창 깨고 가가지고 네. 돈통 털어 나오는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죠, 그런 거. 네. 그거는 외국에서 뉴스거리가 아니래요. 그냥 너무 일상적인 매일매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헬조선 하는데 음. 그거는 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다음에 의료도 마찬가지고 외국 가서 병원 신세 한번 치면 미국에서 어떤 소년이 산에 갔다가 독사한테 물린 거죠. 그래서 911에 전화를 해가지고 헬기가 떠서 그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살렸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상황이잖아요. 헬기까지 떠서. 근데 치료비가 11억이 나왔다는 거죠. 걔는 이제 평생 그 치료비를 갚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우, 소름 끼쳐요. 네. 이런 게 이제 현실인데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떠와서 얘를 구조했으면 치료비 한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이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 공정성도 마찬가지인 게 그 왜 학벌은 세습되는가라는 저 책이 네. 그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 교육 제도가 썩었다는 거죠. 아, 즉 다시 말하면 그 수능, 미국의 SAT 이외에 다른 기준으로 학생들을 뽑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입학사정관 제도죠. 네. 그게 겉에서 보면 되게 아름답죠. 공부 이외에 액티비티를 보게. 다른 것들을 보고 학생을 뽑아야 진짜 뽑는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 나온 그 내용에 따르면 미국에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요. 유태인들을 안 뽑기 위해서 입학사정관 제도를 뽑았대요. 왜냐하면 시험으로만 보면 유태인들이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앵글로색슨들한테 다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앵글로색슨 쪽에서 자기의 주류가 유태인이 되는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태인을 안 뽑으려고 제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이 계속해서 입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하버드나 스탠포드나 예일 이런 쪽에 유태인들이 굉장히 대거 진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유태인들을 안 뽑기 위해서 이 제도를 쓰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 책에 따르면 리앤 김을 안 뽑기 위해서 이 책을 쓰는 거래요. 리는 한국 사람 이 씨, 한국 사람 김 씨를 말해요. 즉 시험을 봤다 하면 한국 아이들이 너무 시험을 잘 보는데 그쵸. 그래서 이들은 한국 사람을 뽑지 않기 위해서 시험만 잘 보는 동양인들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겠다라고 한 게 입학사정관 제도고 그래서 미국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은 뭘로 들어가죠? 기부금 입학. 그렇죠. 그다음에 교직원 자녀 특혜, 졸업생 자녀 특혜, 동문 자녀 특혜. 네. 이런 특혜로 한 30%에서 40%를 뽑고 나머지를 시험으로 뽑다 보니까 이 역차별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교육의 공정성은 뭐였었냐면요. 돈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니까 개인 튜터를 붙이든 학원을 다니든 돈을 써서 교육을 받는 것까지는 자본주의 논리에 맞는다. 하지만 선택이니까. 네. 네. 이 돈이나 지위를 이용해서 실력이 안 되는 애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돈으로 실력을 올리는 것까지는 공정하다. 돈으로 실력을 올리는 것까지는 공정한데 돈을 써가지고 그 입학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기부금 입학을 허락하지 않는 대학이 있대요.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그 기부금하고 입학을 별개로 나눠놔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한때 하버드 대학을 누르고 대학 순위 1등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 동문들이 굉장히 또 노력을 해서 그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1등을 할 수 없게끔 또 기준을 바꿨대요. 그래서 다시 하버드가 1등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입시 부정이 있잖아요. 뭐 강남의 어느 S여고에서 입시 부정도 있었고, 뭐 또 강남의 어느 또 여고에서도 있었고, 전라도의 어느 학교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어느 누구의 자녀나 뭐 이런 식으로 입시 부정이라는 게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걸린다는 얘기예요. 특히 상위권에서는. 표시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내신을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범죄보다도 내신 범죄의 빈도수가 되게 작아요. 그게 뭐 기사에 나올 예, 정도로. 예,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건 아닌데요. 네. 세상에 어디에다 문제가 있는데 그럼요. 그 문제가 있으면 거의 다 잡혀요. 그렇게 철저하게 해도 잡힐 정도로 아주 작은 수의 내신 빈도의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제 입시 공정성 방안에서 나온 거지만 그 서류는 잡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서류는. 그러니까 성적은 조작을 했을 때 금방 표가 나는데 서류는 잡기가 힘들어서. 정성적인 평가기 예, 때문에 서류는 잡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이런 것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지금은 그 수치화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능 뜨는 시험 보는 날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경찰관들 들어가서 출제위원들 몇 달씩 묶여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수능 문제 유출에 대한 그 문제가 나온 적 거의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세상에 어디에나 불법적인 요소는 다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처럼 입시에 불공정함이 없는 나라도 별로 없어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수화된 것만 가지고 내신 성적이나 아니면 출결 일수도 점수화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점수화된 것들. 그다음 수능은 당연히 점수화된 거고, 이렇게 점수화된 걸로만 학생을 뽑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뭐 제 의견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러면 점수화된 걸 잘 따기 위해서는 이제 머리는 좋아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입학 기준이라는 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하면 그 공부만 잘한다고 뽑느냐, 장래의 가능성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장래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툴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툴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은 입학 시험을 보는 그 당시에 그냥 성적으로만 뽑는 게 제일 공정하고, 떨어진 친구가 붙은 친구한테 쟤는 나보다 0.1점 높았으니까 붙었고, 인정할 수 있는. 예, 나는 0.1점 낮았으니까 떨어졌는데, 그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붙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여러 활동을 했고 미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뽑았다. 그럼 떨어진 애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아이로 인해 떨어진 학생들은. 근데 내가 쟤보다 왜 미래의 가능성이 없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오지 않으면 네. 저는 입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서류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은 잘 나오니까 초등학교 때 지능 개발에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도적인 공정성을 이야기하셨는데요. 기회의 공정성도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회의 공정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이제 결과만을 보면 그 대치동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하니까 좋은 대학을 많이 가니까 정시도 많이 가고, 여기 아이들한테 유리한 게 아니냐, 교육 환경이 유리한 게 아니냐.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수능을 잘 볼 때 사실 메가스터디하고 EBS가 공헌한 바가 되게 크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사실 수능 공부는 반복 공부고 학교에서 사실 수능 공부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치동 학교에서 수능 공부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애들이 열심히 하는 거지 학교에서 수능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수능 공부는 사실은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다 올려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강도 돈이 드는데 저 메가스터디 패스 1년에 한 몇십만 원 안 되더라고요. 한 달로 치면 진짜 얼마? 네, 한 달로 치면 몇만 원 정도면 네. 메가스터디 강사의 수업을 다 들을 수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게 불가능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메가스터디 같은 회사가 사회적 공헌을 진짜 크게 했다고 보고, 그나마 메가스터디는 돈이나 들지만 EBS는 돈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또 바우처 같은 것도 네, EBS는 아마, 돈도 안 드니까 사실은 수능을 못 보는 게 결과적으로 기회가 없어서 못 보는 거냐. 옛날에 인강이 없을 때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인강이 생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 못 본다기보다는 어느 지역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 많이 하는 습관이나 그 분위기가 있고, 우리 동네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안 하는 분위기와 안 하는 습관이 문제가 아니냐라고 하면, 엄마만 정신 바짝 차리면 이게 돈 한 푼도 거의, 조금 들긴 하겠지만 책도 좀 사야 되고 인강도 몇만 원은 들어야 되니까, 내가 의욕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만 들이고 지능을 개발한다 그러면 저는 기회의 공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라고 보고, 게다가 내신 성적은 서울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잖아요. 그럼요. 상위권 고등학교 그 자사고나 영재고 이런 쪽은 내신 성적에 의해서는 역차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의 16개 대학 말고는 수시 비율이 아직도 80% 육박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과 하는 습관만 들이면 오히려 기회는 더 높다고 보는데, 결과 수치만 보고 그 아이들이 공부한 양과 그다음에 그들 부모의 지능, 그들 부모의 교육열 이런 건 안 보고 그냥 결과만 보고 판단을 하면 이게 올바른 진단이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다른 식으로 돈만 주면 뭔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교육하는데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 것 같지만 안 들진 않아요. 내가 의욕하는 바에 따라서 과하지 않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 없도록, 정보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 없도록 저는 노력을 하겠다. 나라는 나라대로 노력을 하고, 메가스터디는 메가스터디대로 노력을 하고. 자, 이제 현우진 선생님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이 아이들 수학 실력에 도움을 주겠습니까? 대단하신 거죠. 저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그 효자 국어도 되게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피드백이 되게 있으세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아무리 한들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아이 수학 실력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도는 제도고, 전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제도에 맞게 나는 수학 공부를 오늘도 하고 있는가,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가, 국어 지문을 공부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아이의 지능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 똑같은 좋을 얘기 것 같아요.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컨설턴트들한테 말씀하실 때 제도를 예측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시거든요. 제도는 저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있는 제도화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보낼 수 있을지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어머님도 똑같으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건 어떤 걸까요? 타고난 지능이 100이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110, 120으로 끌어올릴 수 있죠. 자, 이게 자꾸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뇌도 훈련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fMRI라는 기계 지난번도 얘기한 것 같은데, 특정 부분에 뇌가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통해서 뇌가 활성화가 되고,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그거를 갖고서 수행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근데 활성화를 시키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반복과 역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드는 방법은 반복과 횟수나 무게를 올리지 않으면 근육이 안 크는 것처럼 뇌도 반복과 역치를 높이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 기준보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지능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당연한 건데요. 사회적으로 지능이 안 좋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멍하고는 안 되는 게, 핸드폰 하나를 이용하려도 머리를 써야 되지. 게임을 하기 위해서도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같은 경우 처음에 딱 시작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 튜토리얼을 알 때까지는. 그리고 인터넷만 키고 나면 수없이 많은 정보가 들어오지, 정보의 양도 많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당연히 어릴 때부터 교구제도 많이 사주고, 그래서 아이는 뇌 자극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기계가 계속 바뀌면 바뀔수록 아이들이나 성인이나 그거를 적응을 못하면 그 과거 방식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환경보다, 사람의 키가 과거보다 10cm, 20cm 큰 것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에서 계속
새로운 신기록이 나오는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 훈련 방법과 그다음에 훈련에 따라서 아이의 지능뿐만 아니라 일간의 모든 능력은 계속 신체적 능력까지도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맞는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책이나 아니면 선생님 설명, 즉 시각적인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밖에 없었다면 오늘 아이들은 진짜 많은 복합 자극에 다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고 훈련만 제대로 설계해서 해준다면은 지능은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타고난 거에 대한 그 신화들 네. 그거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라 살리에르, 타고난 천재, 뭐 불운한 천재. 그 타이거 우즈, 네. 그다음에 김연아의 천재성, 조성진의 천재성, 항상 명함이랑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그렇죠. 더- 그다음에 뭐 조수미의 천재성. 그쵸. 근데 조수미 어릴 때 맞아가면서 노래 불렀다는 얘기 아시죠? 네. 예. 조성진 그 피아니스트가 하루에 연습한 총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차르트 아버지는요, 모차르트한테 엄청난 교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연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라고 그래요. 김연아 선수도 네,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연습하지 말았다고 얘기시켰대요. 오, 그러니까 거기까지. 마치, 예, 마치 정말 뭔가 타고난 천재인 것처럼. 그러면 타이거 우즈가 서너 살 때부터 운동을 했고요. 네. 아빠가 골프의 광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아니스트 집안에서 피아니스트가 나오는 거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피아니스트였기 때문에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서 장점을 빨리 발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가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 보고 빨리 발견한다는 그렇죠. 거죠. 제가 다르네. 그래서 부모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그 타고난 거에 대한 신화에 빠지냐면 나는 해봐야 소용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편안해지고 싶어요. 예. 우리 애한테 시키려고 그러면 애만 힘들어요, 엄마도 힘들어요. 같이 힘들죠? 예. 근데 저 집엔 타고났는데 내가 우리 애한테 열심히 시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해도 안 되는 거니까 차라리 놀아라. 그럼 마음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쟤하고 나는 원래 달랐는데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만큼까지 노력을 했는지를 보면 이게 타고난 게 다른 건지 노력이 다른 건지. 그런데 더 약간 우울한 거는 노력하는 것도 타고난다잖아요. 네. 근데 지능도 연습에 의해서 올라가지만 노력하는 건 EQ 영역이잖아요. 이것도 연습에 의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아이가 초등학생이라면 지능도 올리고 EQ도 올려서 어차피 인생 살아가려면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IQ나 EQ가 많이 발전하는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가 급속도로 발전하니까 딴 거 다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딴 거 다 하시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정말 평생 그 좋은 참을성과 좋은 지능을 갖고 산다면 그래도 더 행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대 소장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돼요. 유튜브. 좋아요. 네, 유튜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 이제 적기와 조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이제 적기와 조기 교육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그 피아제 발달 이론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때 조심할 점은 신체적 적기라는 거는 대체로 다 비슷해요. 그래서 몇 살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고 몇 살에 뭐가 생기고 하고 약간의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2차 성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여자가 정해져 월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이제 나이하고 참 맞는데 네. 이 지적인 적기는 이 머리 속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눈으로 잘 발견이 안 돼서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적기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외국어를 배우기에 미국에서 나온 자료는 한 7, 8세가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외국어를 공부했을 때 제일 내 거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력은 뭐 몇 세, 지능은 보통 18세 이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적기들이 있거든요. 공간지각력은 예를 들어서 학교 들어오기 전이나 저학년 때. 그 다음에 아주 추상적인 사고 능력,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초등학교 때는 잘 안 생기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끈끈거리게 푸는 게 좋지.
문제 해결 능력이 개발이 되지도 않는 초등학교 2학년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골프 선수가 있는데 네. 골프 선수가 10시간을 연습을 3년 동안을 50살에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됐겠어요? 아니요. 근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3 요 정도 시간에 10시간씩 주 5일을 계속 연습을 했어요. 누가 골프를 잘 칠까요? 당연히 당연하죠. 후자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배우는데 40에 시작을 해서 3년을 열심히 한 것과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열심히 한 것과 어디가 외국어를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적기의 족이라는 거는 조기 하면은 발전을 많이 하는데 적기에 조기 하면은 더 발전을 많이 한다. 네. 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 각 연령별로 많이 해야 될 때가 존재하는 거고 그때 어머니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신체 연령하고 정신 연령은 다르다. 그래서 그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도 우리 아이는 4학년인데요. 우리 아이는 6학년인데요. 우리 아이는 중3인데요. 이런 질문은 앞으로 안 하기로 해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아요. 우리 아이는 5학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3학년인데요. 좋은데요? 예. 구체적이요? 우리 아이는 5학년인데 지금 중3 수학을 이해하는 5학년인데요. 그래서 이 정신 연령이 어딘지를 보고 학습 플랜을 짜는 거지. 신체 연령 갖고 학습 플랜을 짜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남편은 40살인데 40살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돼요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40살이면 회사에서 사장이 맞나요? 과장이 맞나요? 대리가 맞나요? 이거 비슷한 거죠. 이거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5학년 중에서도요 차이가 진짜 많아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같은 5학년이 있고요. 5학년인데도 정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5학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5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 해야 될 게 적기예요. 그리고 그걸 5학년 때 하는 거고 우리 아이가 3학년 같은 3학년이면 3학년에 해야 될 게 적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기와 조기를 잘 나눠서 아이들한테 플랜을 짜서 공부를 시키면 효과가 뭐 30%, 40%, 50%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신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요, 저는 보통 참관 수업 같은 데 많이 가보시라 그래요. 신체 연령이 동일한 아이들을 모아뒀잖아요. 같은 5학년 교실을 가더라도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2 정도의 그 집중력과 아니면은 수행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오히려 3학년이나 2학년처럼 산만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부모님들 자녀가 어느 정도 정신 연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할 때는 참관 수업에 꼭 가셔서 판단을 하시고요. 또 주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아이는 좀 남달라 하시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도저도 조금 미심쩍을 때는 저는 확실한 수치를 볼 수 있는 진단검사를 꼭 한번 권유를 드려요. 자, 질문 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초4 올라가고요. 아이가 줄넘기 2회, 수영 2회. 수영은 5살, 줄넘기는 7살부터 했나 봐요.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운동하는 거 좋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살도 찌고 하니 힘든지 줄넘기는 쉬고 싶다고 합니다. 사실 운동하고 저녁에 오면 피곤해서 숙제나 공부할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동과 공부 비중을 볼 때 전부 다 계속 시켜야 할지 궁금합니다. 수영은 계속 하고 싶어 한대요. 자, 운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럼요.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데요. 운동 네. 때문에 피곤해서 공부가 안 되면은 그거는 운동이 공부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운동선수를 시킬 거냐 공부를 할 거냐인데 그냥 운동은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라이트한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일단 운동으로서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주 2회 이상 한 번에 20분 이상 약간 숨 찰 정도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주 2회 이상 한 번에 20분 이상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이상 해버리는 거는 유해산소가 많이 나와서 오히려 피곤함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되는 운동이 아니라면 그 정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운동을 통해서 지능이 좋아지는 경우에는 중하위권 아이들은 운동을 해서 지능이 좋아지는데
아주 높은 상위권 아이들은 그 정도, 그냥 말씀하신 신체를 대로. 활동하는 정도의 운동이면 되지 그 이상의 과한 운동을 할 필요는 그러니까 뇌를 활성화시키는 네, 정도는 없는 것 되겠네요. 같아요. 그 큰 아이들은 또 소명을 가지고 막 PT를 하고 이러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운동이 좋은 건 알겠는데요. 네. 그게 너무 피곤해서 공부에 운동하고 났더니 픽픽 졸면 그거는 뭐 운동하고 나서 상쾌함을 느끼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게 목표인 운동이 있고요. 지구력을 키우는 게 목표인 운동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공부 안 할 때 하시면 돼요. 그냥 공- 산보 정도도 좀 예, 좋은 것 공부를 같아요. 해야 될 때의 운동은 그냥 기지개를 핀다거나 동네 한 바퀴를 워킹? 돈다거나 네. 숨이 차서 힘들면 안 돼요. 음, 그거는 공부에 플러스 되는 운동은 아닙니다. 20분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그 교육 시기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접기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접기의 교육이 일어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그 전에 헨리 조지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아이한테 칭찬 많이 해주세요. 잔소리는 지능을 정지시킵니다. 예, 그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거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칭찬에 좀 민감한데, 네.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초고도 천재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 네. 이거 칭찬표 도움 안 돼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칭찬이 도움이 되는 거는 98%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요. 98% 아이들이 그 학습 동기를 올릴 때 칭찬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프 콜빈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동기부여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10위권 대학 수준. 근데 우리 아이가 의과대학을 간다거나 전국 수석을 한다거나 전교 1등을 하는 거는 칭찬으로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상위권 수준, 최상위권 수준, 어느 정도 우리가 말하는 최상위권 수준까지는 칭찬으로 돼요. 근데 극상위권 수준은 계속 지적을 해줘야 돼요. 안 좋은 걸 계속 찾아서 이때부터 이제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즐겁게. 칭찬은 고리를 춤추게 하면서. 그렇죠. 아주 높은 수준까지는 누구나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수준이나 최고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그 험난한 욕먹음을 적당한 욕. 예. 험난한 정도의 험난한 욕이에요. 욕. 예. 그러니까 생활체육은 칭찬으로 가능하지만 올림픽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한테 칭찬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때부터는 계속 욕먹고 자기 한계에 계속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칭찬을 통해서 서울대학으로 왔다. 칭찬을 통해서 뭐 노벨상을 받았다. 칭찬을 통해서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칭찬은 초기에 학습 의욕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데 그 이상이 되면은 정확한 분석에 의한 정확한 지적과 치료. 그래서 못하는 거를 계속 깎아내려야 되는데 제프 콜빈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세상에는 세계 최고 수준은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는데 네. 여기서 아주 잘 말했어요. 잔소리는 지능을 정지시킵니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야. 지적과 잔소리는 전혀 달라요. 잔소리는 엄마가 귀찮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잔소리예요. 너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건 지적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그냥 얘기해보는 너 자세가 별로 안 좋아. 너 이따구로 공부하면 되겠냐. 너 숙제 또 안 했지.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 언제 할 건데. 이거 다 잔소리예요. 그거는 잔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쁜 상태를 만들어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내가 위축이 돼요. 그러면 지적과 잔소리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지적은 매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적을 통해서는 반드시 솔루션을 줘야 돼요. 너 인사성이 그게 뭐냐? 이거는 잔소리예요, 칭찬이에요? 잔소리요. 네. 너 인사성이 그게 뭐냐? 인사는 똑바로 해야 돼. 일어서 봐. 팔을 오른손에 붙이고 각도를 숙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따라해봐. 자, 앞에 책상을 잡고 인사하는 게 아니야. 딱 피고 인사를 해야 돼. 그래서 솔루션을 정확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와 지적의 차이점은 지적은 분석 후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해결될 때까지 계속 그걸 고쳐나가면 이거는 약점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숙제 계속해라 그따위가 뭐냐 밥 먹고 이거는 전부 잔소리거든요. 잔소리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뇌 활동을 정지시키고요. 네, 안 하고 싶게 지적은 순간적으로는 정지시킬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적과 그 다음에 그거를 개선하는 것과 잔소리는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로 말씀해 주시니까 좀 더 명확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염둥 공주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초1 때 웩슬러 4판 받아서 120점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테스트를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이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거를 추천하고요. 근데 1년에 한 번 받을 때도 웩슬러 검사 받은 다음에 그거 왜 받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아이가 얼만큼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공부량을 얼만큼 늘려야 되는지 판단하는 게 1번이고 2번은 뭐죠? 그걸 올릴 수 있는 솔루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지능이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고 언어지능이 안 좋으면 뭘 해서 그걸 올려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심심해서 받지 마시고요. 지능검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사를 받는 이유는 현재 나의 상태를 아는 것도 있는 거고 거기서 질병이 발견되면 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치료가 아니더라도 개선의 목적도 있잖아요. 아직은 병이 난 수준이 아닌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아직은 뭐는 아니지만 뭐가 안 좋다. 그러면 솔루션이 오거나 약을 타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검사했을 때는 지금보다 그게 수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서 더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지능검사의 목적은 두 가지여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현재 학습 설계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지능을 어떻게 하면 더 개선시켜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능검사를 여러 기관들에서 하는데 저희도 이제 컨설팅 할 때 보면 타기관에서 검사 받은 아이들이 오긴 하는데 어떤 기관은 16개 검사를 다 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떤 기관은 그 중에서 한 10개만 검사를 맞아요.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개만 검사를 해도 아이의 그 이상 징후,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뭐 ADHD가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뭐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어요. 간이 검사를 해도. 그리고 이 검사를 만드는 사람이 이 간이 검사를 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학습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웩슬러 검사에 보면 산수 같은 게 그게 보조 검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보조 검사로 되어 있는데 학습에서의 연산력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16가지 검사를 다 했을 때 좀 더 정밀하게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 보조 검사가 전체적인 지능에 그 미치는 영향, 점수에 미치는 총점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어떤 수치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학습 능력의 효율성은 더 판단하기가 쉬워서 이왕이면 검사하러 갈 때 그 검사하시는 선생님한테 그 소검사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거 16가지를 좀 다 검사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한번 부탁해 보시는 것도 맞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뭐 풀 검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타기관에 이제 하실 때는 꼭 풀 검사를 한번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케이트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이지수 이사님 팀 선생님께 웩슬러 검사 받았습니다. 초6 IQ 130 정도 된다고 하셔서 중1 선행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에 거주를 하는데 구리 삼육중학교를 가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학원에서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직은 공부를 키우기 위해 본원에서 암기력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올 10월에 이제 시험이라 시험 준비를 먼저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남양주 삼육중학교라고 하니까 거기가 영어가 되게 센 학교예요. 아, 그럼요. 예, 거기에 저희 쪽에서 옛날에 영어부장으로 있었던 에리카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에리카. 네. 그 엄명희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영어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번 빨리 가서 상위권 아이들 많이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냥 수능을 잘 보는 공부를 할 거냐 아니면 뭐 학교 영어를 잘하는 공부를 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를 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제가 늘 보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거부를 해요. 이유가 공부가 아직 덜 됐다거든요. 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강점, 약점을 분석하면서 같이 어우러져서 중간 접점을 만나는 거지 뭔가를 다 하고 실현을 하겠다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 수업도 저희가 줌도 있기 때문에 굳이 멀리 안 오셔도 충분히 접속해서 교육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쪽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이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지적은 선생님이나 코치가 엄격하게 집에서까지 부모님께 지적받는 환경이면 아이는 설 곳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역할은 마지막으로 아이가 안기는 역할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지적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은 예절 교육. 그러니까 학습 지적까지 엄마가 하실 필요는 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예절 교육 쪽에서는 그 엄마가 지적을 해주어서,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예절이나 인성교육까지 해주기는 쉽지 네. 않거든요. 네. 근데 학습적인 지적까지 엄마가 해버리면 진짜 설 것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됨됨이는 집에서 받아주지만 공부는 엄마는 칭찬 많이 하고 선생님은 지적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나마 지적도 아까도 얘기했죠. 누구만 하는 거라고요? 상위 2% 이상은 지적이 필요하지만 상위 98, 하위 98% 아이들은 칭찬을 많이 해야 학습 동기가 생기니까. 야, 민성언니가 지적하라고 그랬어. 그거는 아주 높은 수준의 아이들한테만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상위권이나 상위권 아이들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최상위권이나 극상위권 아이들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우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5아이 웩슬러 5판 받았는데요. 언어 이해 135, 시공간 130 정도인데요. 이런 아이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중2 수학 어렵게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2 수학을 심화하고 선행을 같이 하면 어려울 거고요. 저희는 IAD 수학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개념 선행만 해서 아이의 흥미를 돋구는 데까지 해서 한번 끝까지 가보게 하고, 두 번째 돌 때는 고등부를 공부하면서 약간 어렵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턴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그 흥미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적절한 자극을 과하지 않게 주는 게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기에 이런 능력을 적기에 조기 교육을 시키는 거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준장님께서요. 웩슬러 120대 친구는 황소 수학 중등컬이 괜찮을까요? 황소 수학 스타일로 횟수보다 무게를 높이는 수업 민선 원장님께 의견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120이라 할지라도 수학적 역량이 강한 120은 수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 전체적인 지수는 하나의 참고 지수일 뿐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황소수학 굉장히 좋은 학원이고 수학심화 경시대회, 올림피아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수업이고, 그 영재고나 과거를 가기 위해도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그 수능을 잘 보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약간의 교정이 필요한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보면은 그 언어이의 어떤 그 미라클님은 언어이의 135에 시공간 130 정도라고 하면 이따 이제 후반부에 저희가 그 지능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할 때 아마 영재성 판별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자세히 보면 아, 이 지능이라는 게 참 배울 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초육아이가 들을 수 있는 국어 수업은 언제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 꽤 여러 가지 국어 수업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능력치가 굉장히 좀 높은 아이라면 제 C반을 들으면 될 것 같고요. C반이요? 네. 직접 제 수업을 듣기로 한다면, 그 다음에 D반을 들으면 다소 쉬운데 한 6, 7개월 지나고 나면 자기 수준에 맞아질 거고, 제 수업 이외에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진도를 나가는 수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현재 6학년을 올라가 아이라면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이제 6학년이 될 거라면 제 D반을 들으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처리 속도가 낮은 아이는 성경 외우고 피아노 악보 외워서 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요. 자,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